백신 오늘 전국 각지로, 내일 1호 접종은 누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6명, 다시 4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쪽 앞쪽에다가 먼저 들어갈게요. 온도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는 반드시 목표한 시점까지 집단 면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이전부터 과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1호 접종, 내일 이제 접종인데 1호 접종자 혹시 선정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1호 접종자가 한 명으로 특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을 전국 각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백신을 맞는 이 사람들 모두가 1호 접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1호 접종자가 한 명이 아니고 뭐 100명, 1000명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1호 접종자를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접종자가 이 요양병원과 그리고 보건소 시설의 의료진인데요. 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호 접종자를 특정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뭐 그렇죠. 영국의 경우에는 91세 할머니가 1호 접종자였고 네. 미국은 이민자 출신의 흑인 간호사가 1호 접종자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1호 접종자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질병청이 정확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 1호 접종자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1호 접종자를 한 명으로 특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접종을 하면 1호 네. 접종자가 뭐 여러 명 나오잖아요. 네. 우리 국민 모두가 1호 접종자다 이렇게 해석을 부여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우선 접종자들 가운데 네. 뭐 대부분이 뭐 1호 접종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백신이 수송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야말로 철통 경기네요, 윤 기자. 네, 맞습니다. 뭐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오늘도 이 새벽부터 백신 운반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 백신을 실은 차량의 앞뒤로는요, 경찰 순찰차와 그리고 특전사 차량이 호위를 담당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노란색 조끼를 입은 수송요원들이 백신을 옮기게 되는데 이 보건소의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이 의료용 냉장고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에도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호의를 하게 되고요. 또 이 백신이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서 밤사이에 재포장이 되고 또 분류가 되고 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이 이천 물류센터 주변에는 혹시나 모를 테러 등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무장을 한 군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경찰 기동대도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차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백신이 국빈급 대우를 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어떻게 배송이 돼요? 이 내륙처럼 그냥 이 차로 배송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소식은 일단 국내 공장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잘 이송을 했다, 운송을 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천 물류센터에 있는 백신 중에서 약 3,900회 분량이 바로 이 제주도에 할당된 백신이었는데요. 근데 이 제주도에 할당된 백신은 이제 어젯밤에 먼저 이천 물류센터를 떠나서 목포항으로 갑니다. 목포항으로요? 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제주에 이제 각 보건소로 이제 인수 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배송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물을 건너서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가는 그 과정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네, 어제 이 제주행 백신 먼저 물류센터를 어젯밤에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출발해서 목포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각 그 운송 차량은 이제 중앙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 관제센터가 이 차량 안에 있는 수송 용기 온도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데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온도를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게 1.5도인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온도가 더 떨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각 해당 백신을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급하게 이제 새로운 백신을 다시 트럭에 실어서 대체 차량을 이제 목포항으로 보냈는데 목포항에서 이제 배가 출발하기 30분 전에 네, 안전하게 잘 그 대체 백신이 그 목포항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잘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백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점이 가장 궁금한데요. 일단 질병청은 해당 백신을 폐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아, 아직 결정은 안 됐군요. 네. 이 한 병이 아쉬운 이 백신이 운송 과정에서 참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화이자 백신은 이제 내일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이 수송 온도 맞추기가 더 까다롭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화이자 백신이 내일 한국에 도착함에 따라 백신 수속팀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현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말씀하신 대로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함에 따라서 특수 컨테이너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전기 충전식과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서 온도 조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국제소송은요, 대한항공이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초저온 보관 창고로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하 50도를 유지해 냉동을 하게 되는 참치도 과거 이곳 냉동 창고에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화이자 백신은 내일 낮 12시쯤 모습을 인천공항에 드러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 화이자 백신을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동안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저희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미국 뉴욕타임즈가요. 식품의약국, 즉 미국 FDA가 일반적인 냉동고 온도에서 화이자 백신을 보관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의 지침을 조만간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즉 영하 70도가 아닌 영하 15도의 냉장 온도에서 화이자 백신을 보관해도 된다. 그것도 2주 동안 보관해도 된다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FDA가 화이자의 승인을 받아들인다면 백신 보급뿐 아니라 운송이 용이해져서 접종률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보건당국도 또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접종 절차를 거쳐서 저희 보건당국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김은미 기자, 이제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접종 앞두고 이런저런 궁금증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야 할 이런 유의사항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유의하셔야 될 점,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해야만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백신 접종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맞은 다음에도 이제 바로 자리를 뜨면 안 되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해당 그 접종을 맞은 그 기관에서 대기하면서 혹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근데 이상 증세가 없어서 해당 기관에서 이제 나왔지만 어쨌거나 해당 당일, 그러니까 접종한 당일에는 뭐 과도한 운동이나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독감 등등 다른 예방 접종을 맞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어도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백신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맞은 이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맞는 당일 음주나 사우나,
과도한 활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동석 기자, 네. 그런데요. 백신을 맞으러 가는 당일날 열이 나거나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백신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접종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감기, 설사 등 경증 환자의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기저질환자 혹은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도 접종이 가능한데요. 일단 고열이 있거나 급성질환 혹은 혈장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접종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열이 접종- 있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데요. 일단 임산부와 만 18세 미만 그리고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접종에서 이번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7.5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일단 백신은 안 맞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원미 기자, 혹시나 백신 맞고 혹시나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은경 질병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은경 청장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발열, 두통, 피로감 등등은 그러니까 뭐 굳이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방 접종에서도 흔히들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이제 수일 안에 없어진다. 다만 수일 안에 없어지지 않을 경우 이게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점은 근데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엔 저희가 이제 앞서서 한번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바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해당 접종을 한 뭐 보건소 아니면 지자체에 나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신청을 하시면 120일 안에 관련해 갖고 방역 당국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부작용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동석 기자, 네. 백신 안전하죠?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안정성 기준에 충족됐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교수는요. 안정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정세균 총리 역시 백신은 철저하게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봐 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요청드렸는데요. 정치의 논리로 그리고 돈의 논리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회적 불신만 가득히 이렇게 있을 것이라면서 일상 회복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며 백신을 독려에 나서기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네. 정치권은 여전히 백신을 두고 논쟁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의 안정성에 대해 여야는 오늘도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은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소위 예측 능력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얘기한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그냥 국민의힘에게 가만히 있어라. 불안감을 조성시키지 말라면서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불안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이제 내일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백신과 관련한 논쟁 어떤 도움이 될까요?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와 위기 관리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것은 이제 안전에 대한 거죠. 네.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러 보도된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상대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 이제 외국의 사례 같은 걸 보면 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백신을 맞았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지 뭐 않습니까? 새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뭐 유력한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대상이 아니지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끼어들어서 같이 맞는다든지 네. 이런 일이 한두 개라도 생기게 되면은 이 백신 접종의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성 부분은 사실 이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거의 93% 정도가 맞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그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안전조치 이런 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고, 그에 더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프레스룸 시간에서 백신 접종하는 모습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신 접종으로 또 한 번 분주해질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들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발생 400일을 맞아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수기집을 냈는데 거기에 담긴 사진이 마음을 울립니다. 김은미 기자. 네. 제 뒤에 이제 사진이 한 3장 정도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좀 이 사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네. 부르터서 이렇게 손이 다 까진 이 사진. 간호사 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간호사들 다른 사진들 중에서도 저 손이 가장 마음에 좀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 손의 주인공이랑 직접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예, 먼저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방호복을 입으면 어쨌든 뭐 장갑도 여러 개 끼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기도 하고 한 번 쓸어 넘기면은 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각질 다 붙여버리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죠. 많이 아프신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하루에 뭐 한 2명, 3명씩 계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허탈감도 사실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는 힘들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격리병동이다 보니까 뭐 돌아가시게 되면은 수액이나 이런 거 맞고 있는 것들 다 이제 빼드리고 지퍼 잠그고 내보내는 것까지 다 하거든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기도 하고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현장에는 많은 간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번아웃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냥 모든 의료진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 번 더 그냥 생각해서 조심하고 그냥 저희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시는 저것처럼 이제 손이 완전히 다 이렇게 벗겨져서 쓰라릴 정도로 저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저게 이제 소독을 계속하고 몇 겹으로 장갑을 끼고 땀이 차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건데, 근데 몸이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들었었던 거는 이제 열심히 이제 간호를 하던 그런 분들이 결국 이제 숨져서 이제 세상을 뜨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더 너무 힘들었었다. 그리고 특히나 격리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격리병동은 이제 뭐 장례하는 분들이 전문 업체에서 와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직접 뭐 들으셨습니다만 그거를 다 마지막 정리를 다 했었어야 됐다. 좀 마음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파견으로 간 거긴 하지만 파견이 아니라 원래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꼭 코로나 병동이 아니라고 해도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부서, 다른 곳에서도 참 많이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번아웃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이 이학도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간호사분들, 이제 저 손은 이학도 간호사의 손이고 보면 이렇게 얼굴에 밴드를 많이 붙인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저게 이제 보호 장비를 써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은 지금 잠깐 점심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컵라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잠깐 통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등에 젖은 땀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 이 대한간호사협회가 그제 23일 날 발간한 코로나와의 400일 사투라는 이 수기집에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다 뭐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는 의료진 분들 정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감사하고 또 응원한다는 말씀 프레스룸에서 드립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 비닐봉지에 이 컵라면을 담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이 참 눈에 띕니다. 지금은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요. 한때 이런 수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방송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사유리 씨 얘기인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사유리 씨가 한 커피 전문점을 방문했다가 출입이 거부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 방송인 사유리 씨의 얘기는 저희가 자발적 미혼모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유리 씨가 알고 보니까 그제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에 불이 나서 급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지금 보시는 저 아이인데 너무 귀엽죠? 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대피를 했는데 너무 경황 없이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휴대전화, 신분증 아무것도 없이 이제 커피숍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QR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수기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QR코드를 찍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수기 명부를 작성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같이 좀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커피숍 쪽에서는 이게 신분증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사유리 씨가 자신의 SNS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워서 덜덜 떨고 입술이 파랗게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좀 잠깐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라고 했다. 다른 매장처럼 그냥 인적사항만 적고 입장이 가능하게 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라고 이제 서운한 마음을 글로 올리면서 이게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글에 대해서 여러 엇갈리는 것 같아요. 갓난아이가 추워하는데 어떻게 출입 거부를 할 수가 있느냐. 규정대로 방역 지침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엇갈리던데 실제 방역 지침은 어때요? 네, 일단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먼저 살펴보면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를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은 수기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화번호를 적은 뒤에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전화번호만 적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곳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누리꾼들 사이에선 실제로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측은요, 전 지점이 동일하게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사유리 씨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유리 씨가 직원과 불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한다며 정부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침은 지침이었다. 그렇습니다. 그걸 사유리 씨에게만 따로 적용할 수는 없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사유리 씨도 매장 직원한테도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사유리 씨는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카페로 직접 찾아가 직원분에게 사과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잘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게 사실 사유리 씨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카페 측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 사유리 씨가 이를 잘 해결하면서 누리꾼들은 쿨하게 인정하고 끝맺음을 잘 했다는 등의 글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출입자 명단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지금 사유리 씨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마무리가 이미 됐으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소 측에서 원칙대로 잘한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했다는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아이가 추워 보인다 점점점 했지만 나중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규정대로면 300만 원의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물어야 된다니까 이건 저 방송인이 스스로 즉각 사과를 했다니까 제가 보기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네. 이런 경우에 왜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구멍은 뚫리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영어 표현입니다만 원칙대로 그리고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방역의 구멍을 오히려 막는 거다. 전 사유리 씨가 문제 제기했다가 나중에 덮는 이 과정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여서 뭐 이런 것까지 다루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걸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 다급했던 사유리 씨 입장도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하는 매장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저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방역 수칙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